안녕, 독학뉴스 독학이형이야. 지난 영상에서 국어의 6영역, 수능 국어 영역의 지도, 10개월간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어. 자, 오늘은 화법과 작문이란 개생조표고, 화법과 작문 공부하는 법, 이렇게야. 우리 계획표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 내에 화법과 작문을 끝낼 거야. 아마 한 달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화법과 작문에 대해 공부를 전혀 안 했고 처음 시작하더라도 화법과 작문은 짧게 끝내는 이유는 앞으로 하게 될 문학과 비문학, 특히 비문학에서 긴 지문을 읽는 독해력이 저절로 지금보다 향상될 거고, 화법과 작문은 길이만 길지 비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쉽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10문제를 다 맞아서 점수와 시간을 확보하자는 거지. 자, 기본 이론은 짧고 굵게 한 방에 가자. 어차피 기출분석에서 반복될 거니까. 우선 화법과 작문의 지도를 그려보자. 화법과 작문의 전체계. 형은 전체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다시 숲으로 빠져나오는 공부를 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지? 오늘 공부할 내용은 화법과 작문이란 개생조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따 보면 아니까.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 공부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화법과 작문이란, 자, 화법과 작문이 무언지 알아야겠지? 이 부분은 용어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먼저 다들 한 권씩은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을 보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라고 나오는데, 본질, 이런 단어가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곤 하지. 그래서 형은 독학뉴스 외에 어휘 특강을 한번 준비해볼까 하고 있어. 가장 기초를 다루고 있다는 EBS 수능 특강에서조차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해놔서 형이 좀 바꿔봤어. 예를 들어 수특에서의 표현은 이래. 화법과 작문은 단순한 표현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그리고 사고 과정, 의사결정적 사고, 성찰적 사고, 사회적 담론, 담화 관습, 그리고 뭐 이런 말들. 이 표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한국말인데도 좀 어렵지 않아? 이건 어때? 화법은 그냥 말하는 방법이고 작문은 그냥 글 쓰는 방법이야. 그런데 그냥 단순히 막 말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목적과 상황에 맞게 쓰는 거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북핵 문제나 반일 감정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세금처럼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미성년자 알바처럼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나 화제, 의견 등을 바로 사회적 담론이라고 해. 그래도 이 담론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어떤 집단, 거기에 이야기를 붙여서 무슨 이야기라고 해보자. 대한민국의 이야기, 어른들의 이야기, 학생들의 이야기, 회사원들의 이야기, 남자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이야기, 연예인들 이야기, 운동선수들 이야기. 유튜브도 이제는 그 무엇보다 거대한 사회로 볼 수 있겠지? 유튜버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사회적 담론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담론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생긴 문화를 의사소통 문화, 즉 그들 집단만의 문화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화법과 작문의 사고 과정은 풀이하면 생각하는 순서이고, 의사결정적 사고, 성찰적 사고는 이렇게 개생조표 고인데, 이건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표현하기에 5단계야.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렇게 5개를 편의상 한 글자씩 따서 개생조표고라고 했는데, 앞으로 정말 아주 엄청 많이 자주 나오니까 형 영상 보다 보면 저절로 입에 붙게 될 거야. 자, 다음은 화법과 작문의 관습과 문화 부분인데, 이건 말 그대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특정 방식의 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걸 뜻해. 예를 들면 수능 특강을 수특 이렇게 말하는 줄임말이나 초성놀이 또는 비밀언어, 은어라고 하지. 에이, 독학이 형 그거 에바야. 에서의 에바. 와, 개맛있어, 개좋아, 개졸려, 개신나, 개꿀 등의 접두사처럼 쓰이는 개. 이런 것도 뭐 일종의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앞으로 형 영상에서 저런 게 왜 생겨났고 어떻게 변해왔고 사용되고 있는지 아까 말한 어휘 특강에서 다뤄볼까 해. 윤리는 다들 알겠지만 사전적인 뜻으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해. 우리는 영단어는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는데 의외로 국어는 한글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뜻을 추측해서 파악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것도 어휘 특강에서.
계생조표고. 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고 화법과 작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직결되는 파트인데 이미 눈치챘겠지만 고딕체가 수능 특강에 있는 목차야. 그 목차를 형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배치했어. 이건 뭔가 좀 어수선하고 너무 길지? 이게 화법의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 우린 앞으로 딱 이렇게 가자. 정보 전달, 설득, 상호작용. 어차피 자기 표현도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그리고 형이 표를 하나 더 준비했어. 원래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표인데 이번엔 좀 간단 버전으로 만들어봤어. 먼저 이렇게 가로선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그리고 이렇게 줄여서 개, 생, 조, 표, 고. 그리고 세로축은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정보 전달, 설득,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만 하기로 했지. 또 그 아래에는 작년에 봤던 2020 수능 국어 영역 기출문제의 문항을 각 단계에 맞게 넣은 거야. 자, 말하기를 하건 글쓰기를 하건 이 계생조표고의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이걸 표현의 단계라고도 해. 말하기, 쓰기, 음성 언어냐 문자 언어냐의 차이지 둘 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는 같다는 거야. 그러면 듣기와 읽기는 이해의 영역이겠지. 오늘 계생조표고에 대해 이해를 잘하면 앞으로도 공부를 하기가 아주 수월해질 거야. 그리고 꼭 오늘 이해하지 못해도 절대 실망할 게 없는 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반복이 될 거니까 형 영상 꾸준히 보면 저절로 언젠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야. 자, 각 단계에서 무엇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계획하기 단계. 말하거나 쓰려면 먼저 목적이 있어야 하지. 대입 자기소개서를 예로 들어보면 목적은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겠지. 그러면 대상,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야? 담당 교수님이겠지. 그러면 그 교수님에 대한 걸 좀 파악해야겠지. 요구는 자기소개서일 거고 관심사는 학과에서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일 거고 수준은 당연히 높으시겠지. 주제는 자기소개서니까 나의 소개가 될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생조표에 대한 간략한 계획을 세워. 여기까지가 바로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것들이야. 다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내용의 덩어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소서 항목에 들어갈 내용들을 그냥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내. 왜냐하면 순서는 조직하기 단계에서 하면 되니까. 이때 자료를 수집하는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 시각, 청각, 복합 매체 등. 시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나 사진, 그림 등이고 청각은 노래나 음성 등 귀로 들을 수 있는 거고 복합은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이 있겠지. 일단 자료는 많을수록 좋아. 그만큼 글감이 풍부해지는 거니까. 하지만 꼭 적절한 자료인지 선별을 해야 돼. 이렇게 선별된 자료는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의 배경 지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 이제 만들어진 내용의 덩어리들의 순서를 정해주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야. 여기서 바로 개요표라는 게 나오지. 개요표는 책의 목차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구성 원리는 기출 분석하면서 많이 나올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문학이 아닌 일상적인 글에서는 대부분 3단 구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접속 표현, 지시어도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자. 표현하기 단계는 이제 직접 말하고 글을 쓰는 단계야.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표현 방법, 어려운 말로 수사법이라고도 하는데 비유법, 강조법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이런 표현 방법은 말하기와 글쓰기에서 둘 다 쓰이는데 말하기에서는 비언어적 표현 또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쓰이는데 이게 엄청 중요해. 시험에 단골 중에 단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언어적 표현은 아닐 비자를 써서 언어가 아닌 표현이라는 뜻이고 표정, 손짓, 몸짓 등이고 반언어적 표현은 말 그대로 반만 언어인데 같은 말인데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 속도, 강약 등을 다르게 해서 표현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지문에서는 언제나 괄호 안에 쓰여져 있는데 늘 그 부분이 문제를 푸는 힌트라고 보면 돼. 마지막으로 고쳐쓰기인데 말 그대로 고쳐쓰기야. 계생조표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단계로 가서 수정하면 돼. 그러면 화법과 작문의 목적에 따라 다시 또 계생조표고로 살펴보자. 정보 전달이 목적인 말하기와 글쓰기야. 그렇다면 계획하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자와 독자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지. 다음, 내용을 생성할 때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나게 자료를 모으고 어울리는 매체를 활용해야 돼. 청자와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형식이기 때문에 화법은 발표, 연설, 안내, 작문은 설명문의 형식이 되겠지. 앞으로 지문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따로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전달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표현 전략들을 사용해야 돼. 우선 객관적이고 간명하게. 간명은 간단 명료하다는 뜻이고, 객관은 주관의 반대.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에 필자가 저는 이 스마트폰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 그런 건 어디에나 나올까? 광고문이나 리뷰 영상 또는 블로그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야.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지. 이런 경우는 목적이 설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설득으로 넘어가서 설득이 목적인 화법과 장문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그래, 상대방, 청자나 독자를 설득시켜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대표적으로 토론이나 광고를 예로 들 수 있겠지. 토론의 경우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쟁점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확실해야 하고, 다음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배점이 높은 문제들은 대부분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있어. 특히 설득하는 말과 글은 이 부분에서 논증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논증은 쉽게 말하면 주장에 대한 이유, 근거를 적절하게 들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내는 거야. 그래서 100분 토론 같은 걸 보면 중간에 이걸 제대로 못해서 웃긴 상황들이 벌어지곤 하지. 넘어가서 조직하기 단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토론이면 토론의 형식이 있고, 협상이면 협상의 형식, 글에서는 논설문, 비평문, 건의문 등도 어느 정도 형식이 있지만 광고문은 형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 자, 다음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설득력을 높이는 표현 전략을 써야겠지. 비유, 변화, 강조 등을 잘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잘. 비유, 변화, 강조법도 특집으로 나중에 한번 다룰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 이건 목적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돼. 목적이 확실하면 사실 생성, 조직, 표현까지 크게 무리 없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리고 딱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종류는 화법에는 면접이라던가 인터뷰, 카톡이나 빼매에는 글이긴 하지만 말하는 거랑 비슷하니 비공식적인 대화로 화법에 넣을게. 장문의 영역은 감상문, 수필, 회고문, 자소서, SNS, 일기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아래에는 형이 이번 2020년 수능 국어 영역 1번에서 10번 화법과 장문을 표현의 단계, 즉 개생조표고의 표 아래에 붙여봤어. 이게 형 스타일의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인데 100% 이렇게 딱 들어맞진 않지만 어느 단계에 더 포커스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 이런 식으로 2020년 6평, 9평 수능, 또 그 아래에 2019년 6평, 9평 수능, 또 그 아래에 2018년 6평, 9평 수능, 이렇게 붙여가면 바로 형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나만의 노트가 되는 거야. 형은 이런 걸 10년치, 20년치 분석도 했었는데 너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한 달 화장문 특강 끝나고 나면 혼자서 시간 날 때마다 해보면 돼. 질문은 언제나 댓글이나 이메일로 해주면 되고, 여기에 문제만 붙여놓고 뭐가 공부가 되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키워드를 뽑아내야 돼. 그 키워드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 이건 기출 분석을 혼자 해보면 알게 될 거야. 그냥 무작정 문제만 하게 풀어봐야 실력도 안 늘고, 아니 한 1000문제 정도 풀면 늘 수도 있겠. 선택은 너희들이 해. 방법은 다양하니까. 계획하기 단계의 화법에서는 쟁점이라는 말이 나왔어. 아, 이거 토론 용어구나. 쟁점은 계획하기 단계지. 여기 확인하고, 장문 같은 경우는 대놓고 글쓰기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 생성하기 단계. 자, 봐봐. 화법도 장문도 3점짜리 문제들이야. 그리고 키워드 보이지? 그래, 자료 활용에 관한 문제가 매해 계속 나와. 그 다음 조직하기 단계에서 화법은 흐름이라는 건 짜여진, 즉 순서가 정해진 내용을 고려해야 하니까 조직하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장문은 문제에선 안 보이지만 아래 메모장에 토론의 형식이 나와 있어. 이렇게 입론, 반대신문, 입론. 그리고 표현하기 단계, 화법 문제는 말하기 방식. 이것도 단골 중에 단골이야. 화법이 말하기 방식이면 장문은 쓰기 방식이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 그게 바로 표현 방법, 수사법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이어 쓴다고 할 때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장문의 표현하기 문제는 늘 이렇게 조건이 나와. 어떻게 쓰라고. 굉장히 친절한 문제지. 이렇게 문제를 개생조표고 안에 넣는 연습만 해도 사고력이 키워져. 누군가 해놓은 걸 보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본인이 직접 해보고 고민하고 10문제 가지고 일주일 고민하고 이러면 점점 보이기 시작할 거야. 형이 늘 강조하지만 많은 문제, 많은 책은 기본이 된 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기본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득점으로 갈 수 있고, 기본이 안 된 채로 여기저기 휘둘리고 팔랑거리다가 지쳐버릴 수 있거든.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보통 문제에 대놓고 고쳐쓰기라고 나와. 화법은 아무래도 현장 중심이다 보니까 고쳐쓰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계생조표 중에 한 문제가 더 들어간 경우가 많아. 이렇게 5번 문제처럼. 자, 이제 화법과 작문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일단 형의 방법도 수많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늘 얘기했지. 쉽게 설명한다고는 했지만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 그래도 형이 말할 수 있는 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고, 사고력 자체가 키워지는 거라서 수능 한 번 보고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뭘 하게 되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튼튼한 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화법과 작문은 문학 비문학하면서 독해력이 늘어나면 점점 더 쉬워질 거니까 지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딱 1년치 문제만 가지고 한 달 정도 고민하면 돼. 2020년 수능 10문제, 6평 10문제, 9평 10문제, 딱 이렇게 30문제만 가지고 고민해봐. 문제는 풀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당연히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고, 물론 형 영상을 다시 보면서 공부하면 더 좋고, 궁금한 건 언제나 전투적으로 댓글 달아줘. 그리고 문제 푸는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은 문제 푸는 공부보다 고민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 정리하자면 화법과 작문은 어려운 용어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화자와 청자, 작가와 독자, 메시지 목적을 생각하고 고민해봐. 지난 시간에 문학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똑같아. 작가가 시나 소설을 쓰고 그 작품을 독자들이 읽잖아. 작가가 작품을 쓰는 과정이 계생조표고를 거쳐서 탄생한다고 보고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앞으로 11월 수능일까지 계생조표고는 계속 따라다니게 될 거야. 오늘도 정말 많이 나왔지? 자,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는 형이 구체적으로 시범을 보여줄게. 형은 언제나 니들 편이다.